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5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오직 아들과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상상이 가시나요? 그녀의 헌신이 돌아온 것은 가족의 짐이라는 취급이었고 심지어는 집안의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수록 결국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을 때, 혹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남을 위해 사느라 나 자신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조건 없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냉담함과 소외감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애가 무거운 짐으로 변했을 때 그래도 계속 자신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슴 아픈 반전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데 무시당하고 이용당한다고 느낀다면 계속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머니처럼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고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삶을 찾아봅시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시골의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이 집은 저와 남편이 젊었을 때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씩 모아 지은 집입니다. 이제 나무 문은 삐걱거리고 지붕에선 종종 비가 새지만 저는 춥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일찍 떠나고 저 혼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았던 그 시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애틋하기만 합니다. 그때 아들은 겨우 5살이었어요.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던 코흘리개였죠. 저는 낮에는 식품 공장에서 채소를 씻고 고기를 다졌고 밤에는 야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숨만 고르고 싶었죠. 하지만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비쩍 마른 아이가 저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훌쩍 30여 년이 흘렀고 아들은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좀 즐겨볼 차례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하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쥐꼬리만한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공장에서 도시락을 싸다니고 퇴근길에 소일거리를 하며 10원, 100원씩 모은 돈이 마침내 2억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돈으로 낡은 에어컨도 달고 침대 매트리스도 바꾸고 이웃과 약속한 대로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서 바다도 보고 바람도 쐴 생각이었습니다. 시골의 하루는 느리게 흘러갑니다. 날이 밝으면 골목 어귀에서 두부장수 트럭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 창문을 열면 옆집 영희 엄마가 수도가에 앉아 채소를 씻고 있고 마당의 개는 햇볕을 쬐며 졸고 있죠. 모든 게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평화롭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걸을 수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요. 젊어서 고생은 다 해봤으니 이제 남은 생은 그저 평온하게 누구에게 패 끼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끓여 차를 마시고 라디오를 틀어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점심에는 텃밭에서 채소 몇 포기 뽑아 볶아 먹고 가끔 이웃이 제가 키운 땅콩과 오리알을 바꿔 먹자며 가져오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등나무 의자를 문가에 내놓고 앉아 햇볕을 쐬며 길가에서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는 걸 구경하거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누구네 아들이 장가간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곤 했죠. 제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늙어가며 혼자서도 아주 평온하게 말이죠.
그 전화가 이 모든 평화를 깨트리기 전까지는요. 그날 해질녘 텃밭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땀을 닦으며 작은 의자에 앉아 옷을 꿰매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 때나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다였는데 이번엔 웬일인지 전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엄마하고 부르더군요. 저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말을 잇지 못하고 몇 번이나 멈칫했습니다. 준우 봐줄 사람도 없고 혜진이 몸도 안 좋고 매달 나가는 돈은 감당이 안 되고 엄마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바늘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들이 사는 도시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또 갈아타야 하는데 이 나이에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내일 짐 좀 챙겨서 갈게.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엄마 고마워요라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두려 했던 평온한 노년은 이제 짐가방 속에 넣어두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될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던 그때처럼요. 이튿날 아침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직접 만든 밑반찬과 생활용품을 가득 담은 보따리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한 저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그 삭막한 도시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혜진이는 결혼 후 생활이 늘 빠듯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자주 졌고 손자 준우가 태어난 후로는 살림이 더 쪼들렸죠. 아들은 직장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힘들 때마다 제게 전화해 하소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무력감 때문에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고 창밖 텃밭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삶은 확실히 소박하고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한가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복잡한 심정으로 역으로 가는 마을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조용했고 가끔 기사님의 라디오 소리와 낮은 말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시골의 논밭에서 점점 높은 빌딩 숲으로 바뀌는 걸 보며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역에 도착해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목적지를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곳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공기는 시골보다 훨씬 탁하고 답답했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벽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 앞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나오던 아들이 저를 보고 흠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아들은 헐렁한 티셔츠 차림에 몹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왕 온 거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서 이 집 살림이 좀 나아지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엄마, 혜진이는 병원 검사 마치고 곧 올 거예요. 좀 쉬고 계세요. 아들의 말에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좁았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천 소파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잡지와 아이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블록놀이를 하던 손자 준우가 저를 보고 앳된 목소리로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몸을 굽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이제 돌봐줄게.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고마워하면서도 몹시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잠시 후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정리하는 듯 하더군요. 이 집의 모든 것이 급박하고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요. 준우 유치원비랑 대출금 갚을 날짜가 다가오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요.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털어놓는 걸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도와주마.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은 엉망이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저를 보더니 멋쩍은 듯 웃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몸은 좀 어떠냐. 내가 왔으니 걱정 마라. 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고 아들은 계속 걸려오는 업무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삶이 훨씬 고단해 보였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아들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 끝에 앉아 앞으로 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 자리에 누웠지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와 잠을 설쳤습니다. 바깥 세상은 시골의 고요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익숙한 들판과 늙은 버드나무가 그리워졌지만 지금 내 자리는 여기라는 걸 알기에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제가 필요하니까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얼른 쉬어라.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짜 가는 줄 모르고 살았지만 생활의 사소한 일들이 야금야금 제 시간을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손자 준우는 갓난아기 티를 벗고 어느새 4살짜리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며느리 혜진이의 건강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지원군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준우를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의 온갖 잡동사니를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죠. 매일 새벽 5시 반,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준우는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했지만 유치원에 가려면 어쩔 수 없었죠. 아침을 먹이고 손자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이 그나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그 웃음에서 저는 무한한 사랑과 의지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부엌을 치우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고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집안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엔 고마움이 묻어났지만 어쩐지 점점 저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불려 나오는 예비 타이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출은 갈수록 늘었습니다. 고정적인 생활비 외에도 며느리의 병원비가 문제였죠. 검사비다 수술비다 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들은 미안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빠듯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도 저를 위해 고생했으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고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알지만 특히 며느리의 병원비 때문에 부담이 큰 건 이해하지만 점점 그들이 저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정성껏 돌보는 와중에도 아들은 습관처럼 돈을 요구했고 저는 어느새 현금 인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로서 존중하기보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님 모아둔 돈 거의 다 썼을걸.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많은 돈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썼대. 며느리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저는 현관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날아와 박힌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본래 부드러웠지만 그 순간 칼로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기초연금이 매달 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걸로 근근히 버틸 수는 있어. 게다가 시골집도 있잖아. 그거 팔면 우리 당분간은 숨통 트일 거야. 아들은 너무나 침착하게 제 집을 팔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저를 짐짝 취급하고 부담스러워 하다니요. 자식들 미래를 위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며 모은 전 재산을 다 내줬는데 이제는 시골집까지 팔아서 자기들 빚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뒷걸음질 쳐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젊은 날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한 세월, 그 숱한 날들의 노동이 떠올랐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직 자식 잘 되기만 바랐는데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로 돌아오니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여느 때처럼 출근하고 며느리는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하고 청소하며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마음속 파도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존엄성 없는 희생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이 집에서 계속 이용만 당하는 도구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도 제 삶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그걸 잊어버린 듯 했지만요.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이고 손자가 좋아하는 달걀국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공기는 상쾌했지만 제 마음은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아무도 제 마음속 폭풍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여전히 저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영영 그들 삶의 부속품으로 곤란할 때만 찾는 지갑으로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희생의 가치를,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쏟은 정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엄마, 오늘 중요한 상에 드릴 게 있어요. 우리 갔다 오면 얘기 좀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서 보자.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무거움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추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죠. 가족을 위해 내 꿈도, 내 삶도 다 접어두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저는 그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배낭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아끼던 책 몇 권, 모두 제 삶의 조각들이었죠. 물건 하나하나를 챙길 때마다 묘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호한 결심뿐이었죠. 짐을 다 챙기고 휴대전화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들에게 쪽지도 남기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여지를, 핑계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산 세월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끝내고 나를 위해 살 때가 되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을 때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익숙한 집안 풍경을, 한때 나의 집이었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났고 바깥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택시도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걸어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길 작은 슈퍼에서 생수 한 병을 사 마시고 다시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은 묵묵히 짐을 싣고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화려한 도시에서 점점 한적한 곳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익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골의 밤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공기는 맑았죠. 모든 게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승객만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았는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역 밖에는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가끔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시골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등지고 시골로 향할수록 제 마음속엔 오래전 잊었던 평안이 차올랐습니다. 내 고향, 익숙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 이건 단순히 집을 나온 게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만의 새 삶을 시작하는 길이었습니다. 시골집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집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의 늙은 버드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벽돌 하나, 지붕기와 한 장이 다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서 낡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고요함, 이 평화, 이것이야말로 제가 스스로 쟁취해낸 저만의 삶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한참 찾았잖아요. 갑자기 어디 가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고향 집으로 내려왔다. 고향 집이라뇨? 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와서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뻔히 아시면서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안다. 하지만 난 결정했어. 엄마,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저랑 혜진이랑 엄마 진짜 필요하다고요. 돈도 없고 애도 어린데 엄마가 가버리시면 우린 어떡해요?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안다.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평생 도와줄 순 없다. 한때는 도울 수 있어도 평생은 안 돼.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 컸다.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는 나이야.
평생 나한테 의지할 순 없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진짜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익숙한 골목길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만 들리는 이곳, 도시에서 거의 잊고 살았던 그 고요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을 만지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죠. 예전에는 못해봤던 일들도 시작했습니다. 꽃도 다시 심고 마당에 버드나무 가지도 치고 읍내 장터에 나가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사오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할 무렵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울리는 벨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한참 찾았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시골 왔다니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 최악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제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그래 안다.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제발 좀. 우리 진짜 엄마 필요하다니까요. 혜진이도 힘들고 애도 어리고 엄마 없으면 우리 죽어요. 아들은 거의 애원하듯 아니 화내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너희 언제까지 나한테 기댈 거니? 내가 거기 있는다고 너희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야. 너희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이제 우리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난 너희가 기댈 언덕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도 부모가 됐으니 책임을 져야지. 너희 다 컸잖아. 긴 침묵 끝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진짜 엄마 필요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애원과 불만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더군요. 너희는 이미 너희만의 삶이 있어. 평생 엄마가 챙겨줘야 할 어린애가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습니다. 조금은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원래 쉽지 않아. 누구나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하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해. 평생 누구한테 업혀갈 순 없어. 알겠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체념한 듯 차분해졌습니다.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과 저 모두에게 독립할 길을 열어주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슬픔이나 죄책감 대신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듯한 시원함과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탁자에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온전히 제 삶을 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인생은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보다 일찍 일어나 강아지를 데리고 논두렁길을 산책합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기분은 상쾌합니다. 도시의 소음도
자식들의 의존도 없는 이곳. 익숙한 흙냄새가 저에게 평화를 줍니다. 텃밭 가꾸고 꽃나무 다듬으며 사는 단순하지만 꽉 찬 하루하루, 이웃들과 마실 다니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라는 걸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퍼주느라 정작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만의 공간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문 앞 등나무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데 불안함도 후회도 없더군요. 오직 홀가분함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찾은 평온이고 나를 위해 살기로 한 첫걸음입니다. 그날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우리 진짜 엄마 필요해요. 라고 했지만 저는 바로 받지 않고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결국 가야 할 길이고 저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삶은 각자의 몫이지 누군가의 끝없는 희생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히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늙어갈 때 과연 그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말없는 희생양일 뿐이었나요? 아들과 손자를 위해 전 재산이니 0만 원과 5년의 시간을 바쳤지만 결국 집안의 짐작 취급을 받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요? 묵묵히 희생하는데 무시당하고 이용당한다는 느낌. 모든 사람에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든 헌신에는 그에 맞는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에도 이성적인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자신을 위해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부모님이든 이미 노년에 접어든 분이든 우리는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공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어머니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고요. 스스로를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가자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